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창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연회장 내부는 바깥의 폭풍우가 무색할 정도로 현란한 빛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윤서진 여사가 있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 태준 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인 그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아함과 기품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지위를 증명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오랜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사람들의 대화에 미소로 화답하면서도 이따금씩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빗소리는 언제나 그녀를 20년 전 그날로 데려갔다. 잃어버린 딸 은별이의 작은 손을 놓쳐버렸던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행복한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연회장의 소음이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지는 서진에게로 향했다. 비명과 혼란 속에서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달려들었고 그녀는 곧장 들것에 실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폭풍우를 뚫으며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대한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질주했다. 대한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킨 노인 높은 열에 시달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레지던트 2년차 의사 김민서는 냉철한 침착함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27의 젊은 의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연차를 뛰어넘는 깊은 책임감과 프로페셔널함이 묻어났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그녀에게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VIP 환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혈압 급강하 중입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긴장했다. 잠시 후 최고급 정장을 입은 비서들에게 둘러싸인 윤서진이 실려 들어왔다. 민서는 환자의 신분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주변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시했다. 제세동기 준비하고 혈전 용해제 투여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 심전도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와 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며 서진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몇 분간의 긴박한 응급처치가 이어졌다. 다행히 서진의 상태는 최악의 상황을 넘기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급격히 떨어졌던 혈압이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도 안정을 찾았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의식의 경계를 헤매던 서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의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의사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가닿았다. 그것은 낡은 은줄에 매달린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시간이 멈췄다. 서진의 세상에서 응급실의 소음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목걸이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 20년 전 그녀가 직접 디자인해서 하나뿐인 딸 은별이의 5번째 생일 선물로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초승달 옆에는 작은 별 장식이 달려 있었고 달의 뒷면에는 나의 작은 별 은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 서진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목걸이를 만져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멎었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심전도 모니터 위로 격렬한 그래프를 그려냈다. 민서는 환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녀는 환자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에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보육원 원장님은 그녀가 발견될 당시 이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민서는 환자가 선망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고 부드럽게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은 사람의 충격과 환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슬픔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서진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애썼다. 은별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그녀는 다시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시선은 민서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응급실의 분주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그의 육중한 존재감만으로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병원장과 주요 임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를 맞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아내가 있을 병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아첨이나 위로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각종 의료기기가 내는 희미한 기계음만이 잠든 아내의 숨소리와 섞여 울렸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겪어온 동지이자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지난 20년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이었다. 한참 후 윤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말했다. 그 의사. 응급실에 있던 젊은 여자 의사. 다시 불러줘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강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정의 서진. 최고의 의료진이 당신을 돌보고 있어. 응급실 레지던트는 이제 필요 없어. 그는 아내가 충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팔을 붙잡고 더욱 간절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의사가 하고 있던 목걸이, 우리 은별이 목걸이였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처절한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 은별. 그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자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헛것을 보았다고,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평생을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아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결국 아내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비서를 통해 응급실에 김민서 의사를 VIP 병동으로 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민서는 지옥 같았던 당직 근무를 막 끝내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있었다. 교대 의사에게 환자들의 상태를 인계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간호사장이 다가와 VIP 병동에서 그녀를 찾는다고 전했다. 그녀는 의아했다. 응급처치가 끝난 환자의 보호자가 레지던트를 개인적으로 찾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동에 도착한 민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강태준 회장과 마주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스캐너처럼 자신을 위아래로 훑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불편한 긴장감을 느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윤서진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저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민서는 직업적인 말투로 물었지만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목을 가리켰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매만졌다. 익숙한 차가운 감촉. 그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발견될 당시에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민서의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닳았지만 분명 아내가 직접 디자인했던 그 모양이 맞았다. 흔한 디자인이라고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는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서는 두 사람의 집요한 시선에 마치 취조를 받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방어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주치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왔다. 병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보셨죠? 우리 은별이가 맞아요. 저 아이가 우리 은별이에요. 그녀는 남편에게 매달려 오열했다. 강태준은 아내를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20년이다. 강산이 두 번 변할 긴 세월이었다. 이제 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복도를 걸어 나오던 민서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부부의 이상한 행동과 목걸이에 대한 집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언제나 자신의 일부처럼 여겼던 이 자그는 조각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기억은 4살 이전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육원에서의 삶이 그녀 인생의 시작이었다. 가끔 꿈을 꾸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솜사탕 냄새, 그리고 거대한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는 풍경. 하지만 그 꿈은 언제나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공포 속에서 끝이 났다. 지금까지 그저 의미 없는 꿈의 조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윤서진이라는 여자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잊고 있던 꿈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왔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그녀를 덮쳐왔다. 그 시각 VIP 병실에서 잠든 아내를 지켜보던 강태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한의료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김민서. 오늘부터 그 의사의 모든 것을 알아봐.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아내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는 없었지만 만에 하나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는 그것을 놓칠 생각이 없었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민서라는 의사에 대한 1차적인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단조로웠지만 바로 그 단조로움이 강태준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김민서의 공식적인 기록은 4살 때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으로 인계됨. 출생 기록도 가족 관계도 전무했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칼로 도려낸 듯 4살이라는 나이에 뚝 끊겨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성은 말도 안 되는 우연일 뿐이라고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하는 기적에 대한 기대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실에 누워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아내는 지난 20년 동안 웃음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들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 20년 전 은별이의 5번째 생일날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 있는 작고 귀여운 아이 은별이.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공기는 달콤한 솜사탕 냄새로 가득했다. 은별이는 아침에 선물로 받은 초승달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제잘거렸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아빠, 저 회전목마 또 타고 싶어요. 그는 딸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를 타러 갔다. 돌아가는 목마 위에서 은별이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태중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 행복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같은 시각 병실에 있던 윤서진 역시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잠시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은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며 웃던 순간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퍼레이드에 잠시 한눈을 팔았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고작일 뿐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조금 전까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은별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은별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강태주는 아내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이성을 잃고 놀이공원 전체를 헤집고 다녔다. 방송실에 가서 아이를 찾는 방송을 수십 번이나 내보냈고 놀이공원 직원들과 함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에서 서로를 핥히는 말을 쏟아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그깟 전화가 뭐가 중요하다고 서진은 울부짖었고 태주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여 잠깐 한눈 판 건 당신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에서 비롯된 그들의 비난은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후 몇 달간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TV와 신문에서는 연일 은별이의 사진과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강태주는 회사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이를 찾는 데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이에 대한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희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서진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몇 년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태주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 일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갔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강태준의 눈에 새로운 보고서 파일이 들어왔다. 비서가 방금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파일 안에는 김민서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들어 사진 속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아내의 선한 눈매를 그리고 자신을 닮은 단단한 턱선을 찾아내려 했었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민서 의사가 자랐다는 천사의 집 보육원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방문 일정을 잡게. 그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로 접어들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차는 천사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2층짜리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 보육원장은 젊은 여성이었지만 강태준이 찾는 사람은 20여 년 전 이곳을 책임졌던 은퇴한 원장이었다. 다행히 그는 근처에 살고 있었고 강태준의 비서가 미리 연락하여 그를 보육원으로 오게 한 상태였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한 노인이 원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강태준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강태준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김민서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전 원장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기억은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했지만 유독 총명하고 속이 깊었던 한 아이의 모습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민서로군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요.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주는 그의 회상에 끼어들며 아이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의 상황을 물었다.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치고는 행색이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말하지 못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엄마 아빠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기만 했다. 심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며칠 동안 높은 열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아이의 손에 쥐어진 목걸이였다. 작은 목걸이였는데 아이가 그걸 어찌나 세게 쥐고 있던지 며칠 동안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듯 보였죠. 전 원장의 증언은 강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김민서는 비번을 맞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병원에서 마주했던 강 회장 부부의 얼굴과 그들의 절박했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그녀의 보물 상자였다. 보육원을 떠나 독립할 때 원장님이 챙겨주신 그녀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낡아서 해진 그림책 한 권과 군데군데 녹이 쓴 작은 오르골. 그리고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초승달 목걸이. 그녀는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감았다. 그러자 익숙하고도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그 멜로디가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다. 멜로디를 듣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 다정한 여인의 허밍 소리와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감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순식간이라 붙잡을 수 없는 아련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림책을 펼쳤다.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였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관람차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기억의 파편이 튀어올랐다. 현란한 불빛,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심장을 옥죄어오는 극심한 공포와 상실감. 그날 밤 민서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였다. 부드러운 여인의 손을 잡고 시끄러운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그때 빨간 풍선 하나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풍선을 잡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 손은 사라지고 없었다. 사방은 어른들의 다리로 가득한 숲이었다. 아이는 혼자였다. 어디선가 오르골의 멜로디와 똑같은 음악이 들려왔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목이 터져라 엄마를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꿈속 아이가 느꼈던 공포와 슬픔이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오르골 멜로디, 관람차, 그림, 그리고 꿈속의 상황.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굳게 닫힌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을 나와 차에 올라탄 강태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잘 차려입은 옷심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딸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 이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김민서의 졸업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착각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의 얼굴에서 그는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아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단단하게 담은 인매는 바로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20년 전 용인 원더랜드에서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게. 그리고 김민서 의사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준비해. 이제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 됐어. 그의 조용한 추적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김민서는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다. 병원이 아닌 태준그룹 소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혼란스러웠다. 약속된 날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섰다. 최고급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강태준 회장과 윤서진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민서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들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해서 미안합니다. 김민서 선생. 오늘 우리가 선생을 부른 이유는 20년 전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20년 전 용인 원더랜드에서 5살 난 딸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읊어내려갔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아이의 인상착의까지 마치 오래된 사건 파일을 읽는 형사처럼 담담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민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의사로서 그녀는 감정적인 환자와 보호자들을 수없이 상대해왔다. 그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금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불행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잊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꿰맞추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강태준은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민서 쪽으로 밀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딸 은별이의 실종 전단지입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낡고 변색된 종이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특징목에 초승달 모양의 은 목걸이를 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윤서진이 테이블 위로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강은별이라는 아이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아빠의 목에 매달려 웃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 속에서
아이의 목에는 익숙한 초승달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끔찍한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었다. 세상에 비슷한 외모의 아이는 많고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앨범 속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그리운 얼굴.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윤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선생, 아니 아가씨,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내 일부가 통째로 뜯겨 나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사람의 차갑고 애처로운 손길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응급실에서 아가씨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말했어요. 내 딸이 돌아왔다고. 제발 우리에게 진실을 알 기회를 주세요. 윤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서의 손등 위로 번졌다. 그 눈물은 민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이성의 방어벽을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고아일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감정적인 호소가 끝난 후 강태준이 다시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이전보다 한층 더 신중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믿기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함 속에서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 검사. 그 단어가 민서의 뇌리에 밝혔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부정당할 수도 있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한 부부의 슬픈 착각으로 끝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았다. 강태준의 단호한 얼굴과 윤서진의 간절하게 매달리는 눈빛.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나 자신을 괴롭혔던 정체 모를 꿈과 공허함. 그녀 역시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민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윤서진의 손을 마주 잡고 났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서진은 무너지듯 오열했고 강철 같던 강태준의 눈시울마저 붉게 물들었다. 진실을 향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차갑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태준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검사 기관 연구원이 직접 호텔을 방문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김민서와 윤서진의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 간단한 행위가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결정짓는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무게를 지닌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김민서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하고 환자를 돌보고 응급 상황을 처리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듯 겉돌았다. 눈앞의 환자에게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만약이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만약 내가 정말 강은별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27년의 김민서라는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보육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외로움에 떨었던 밤들 의사가 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던 치열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동화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꿈에는 어김없이 잃어버린 유년의 파편들이 나타났다. 이제 그 꿈 속의 여인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눈물 짓던 윤서진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꿈에서 깰 때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김민서로 남고 싶은 마음과 강은별의 과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태준 부부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윤서진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2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보존해온 은별이의 방에서 보냈다. 방 안에는 아이의 손때가 묻은 인형과 그림책 작아진 원피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쓸어보고 끌어안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곱씹었다. 희망이 클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 절망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두려웠다. 그녀는 매일 천국과 지옥의 문턱을 수백 번씩 오갔다. 강태준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회사의 산적한 현안들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되새겼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그 후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일에만 도피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이었다. 이번 일은 어쩌면 신이 그에게 준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강태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유전자 검사 기관장의 이름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기관장의 냉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얼굴 위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스쳐 지나갔다. 불신 충격, 그리고 마침내 터져 나오는 거대한 환희와 슬픔. 그의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은별이의 방으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던 윤서진이 그의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아내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맞아, 서진. 99.9%. 우리 은별이, 우리 딸이 맞아. 당신이 옳았어. 그 순간 윤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서러움과 한이 담긴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닫혀있던 부부의 마음이 그 눈물 속에서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심했다. 이 소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당직 근무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병원의 조용한 원장실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민서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장실의 문을 열자 강태준과 윤서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공식 검사 결과 보고서를 건넸다. 민서는 떨리는 눈으로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수치들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때 윤서진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 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딸을 잃어버렸다가 20년 만에 되찾은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별아, 은별아. 그 낯선 이름이 민서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진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꿈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마침내 20년간 닫혀있던 감정의 둑이 터져나왔다. 민서아니, 은별이는 윤서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 김민서의 단단했던 껍질이 녹아내리고 길을 잃었던 아이 강은별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과 슬픔을 넘어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기적 같은 재회 이후 세 사람 앞에는 2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이 놓여 있었다. 다시 만난 기쁨은 잠시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렸다. 김민서, 아니 강은별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박물관처럼 거대한 저택과 그 안을 채운 값비싼 가구들은 그녀에게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윤서진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딸의 모든 것을 챙기려 했었다. 그녀가 차려주는 사내진미와 최고급 옷들은 감사했지만 평생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온 은별에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호의였다. 강태준 역시 서툴렀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뚝뚝한 성격 탓에 그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은별은 보육원에서의 생활과 의사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딸이 혼자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한 딸이 대견스러웠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유년의 기억들을 선물했다. 앨범을 함께 보며 어릴 적 습관이나 좋아했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은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했던 강은별이라는 이름과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하나의 의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서진과 강태준은 그날의 실수가 자신들의 탓이라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강태준은 완전한 진실을 알아야만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조사팀은 낡은 경찰 기록을 먼지 속에서 꺼내어 현대의 과학기술로 재분석했다. 당시 놀이공원의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쓸모가 없었지만 주변의 다른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사건 발생 몇 주 전 횡령 혐의로 강태준에게 해고당한 후
앙심을 품고 협박을 했던 한 공장장의 존재를 발견했다. 추적 끝에 조사팀은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찾아냈다. 이제는 병든 노인이 된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추궁과 증거 앞에서 마침내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자백했다. 그는 도박빚에 시달리다 강태준에게 복수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아이를 납치했다고 실토했다. 그것은 아주 허술하고 충동적인 범행이었다. 그는 놀이공원의 인파 속에서 잠시 혼자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풍선을 사주겠다며 유인했다. 하지만 아이를 납치한 후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터져 나오고 전국적인 수사망이 펼쳐지자 겁을 먹었다. 결국 그는 돈을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차를 몰아 아이를 경찰서 앞에 내려놓고 도망쳤던 것이다. 끔찍한 진실이었지만 그 고백은 역설적으로 강태준과 윤서진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들의 딸이 사라진 것은 한순간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었다. 아기를 가진 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20년간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지독한 죄책감이 비로소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비로소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별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밝혔다. 법적으로는 강은별이라는 이름을 되찾겠지만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김민서라는 이름의 의사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 김민서는 고통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딸이 스스로 일궈낸 현재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강한 가족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였다. 세 사람은 20년 전 비극의 장소였던 바로 그 놀이공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은별은 부모님의 팔짱을 끼고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다. 회전목마의 경쾌한 멜로디가 그들을 축복하는 듯 울려 퍼졌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골마 터지지 않았다. 서로의 사랑으로 감싸 안은 흉터가 되었을 뿐이다. 김민서이자 강은별, 그녀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고, 이제 그녀의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서 있었다. 20년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